러시아는 이제 끝났다. 현대차가 떠난 자리는 절대 채워질 수 없을 것이다. 2022년 3월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긴급 경제회의였습니다. 러시아 산업부 장관 데니스 만투로프의 발언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참석한 강요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가동 중단 연간 생산량 23만 대 증발, 러시아 자동차 시장 점유율 8%, 손실, 국제 자동차 산업 분석가였던 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죠. 한국 기업의 러시아 시대는 끝났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2024년 11월 갑자기 크렘린궁에서 놀라운 발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한국 정부에 메시지를 보냈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국제전략연구소에서 32년간 러시아 경제를 분석해온 전문가입니다. 아버지는 냉전시대 소련 연구자였고 할아버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선에서 싸우셨죠. 특히 할아버지는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의 눈빛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라고 일기에 남기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결국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받는 나라일 뿐이다. 스스로 게임을 바꿀 수는 없어. 소련 붕괴 후에도 아버지는 러시아의 힘을 믿었고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2년까지만 해도 저는 러시아 편향적이었습니다. 현대차가 떠나도 러시아는 중국차나 자체 브랜드로 충분히 버틸 것이라고 보고서에 썼으니까요. 2022년 2월 24일 새벽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부였습니다. 핸더슨 박사, 지금 당장 상황실로 오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저는 12시간 만에 300페이지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러시아 경제 제재가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이었죠. 그리고 그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러시아 공장 가동 중단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공백을 중국 브랜드로 빠르게 메울 것이다. 한국 기업의 러시아 복귀 가능성은 향후 10년간 제로에 가깝다. 그로부터 3주 후 현대차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완전 가동 중단. 4,000명의 러시아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보내온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공장 앞에서 눈물 흘리는 러시아 노동자들. 텅 빈 주차장. 녹슬기 시작하는 생산 라인.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다. 한국은 결국 러시아 시장을 포기했어.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2023년 봄, 러시아 자동차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이었습니다. 중국 브랜드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죠. 지리, 체리, BYD.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판매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묘한 점이 보였습니다. 신차 판매는 늘었지만 고객 만족도는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애프터 서비스 점수가 10점 만점에 3.2점. 현대차 시절엔 8.7점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러시아 중고차 시장이었습니다. 2020년식 현대 소나타 가격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신차보다 중고차가 더 비싸지는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왜지? 그때 할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장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한다. 그리고 때가 되면 돌아온다. 설마,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완전히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죠.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 제 이메일함에 긴급 메일이 떨어졌습니다. 발신자는 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부실이었습니다. 제목 러시아 크렘린궁 긴급 발표 분석 요청. 메일을 열자마자 저는 커피를 쏟아버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러시아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현대자동차 그룹을 명시했다. 12시간 내 분석 보고서 제출 바람.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요? 그 자존심 강한 푸틴이 한국 기업에게 돌아와 달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고요? 저는 즉시 비행기를 탔습니다. 워싱턴에서 모스크바까지 12시간. 창밖으로 어두운 대서양이 보였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1950년 10월 15일자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인천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났다. 폐허 위에서도 그들은 웃고 있었다.
미군 장교가 이 나라는 곧 잊혀질 거지라고 했지만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의 눈빛을 보라.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다. 비행기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차가운 러시아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대사관 차량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말이 없었고 모스크바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모스크바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등골을 타고 흐르는 땀은 뜨거웠죠.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대사관 차량이 멈춘 곳은 크렘린궁이 아니었습니다. 모스크바 외곽, 거대한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산하 전략분석센터. 핸더슨 박사님, 이쪽입니다. 안내를 맡은 사람은 이고르 페트로프, 러시아 자동차 산업 담당 부국장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했고 악수하는 손은 차가웠습니다. 박사님께서 우리 상황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직접 보시면 압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1층, 2층, 3층. 계속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데이터 센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지하 7층. 문이 열리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축구장 4개 크기의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 높이만 20m는 되어 보였죠.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고 그 위로 수백 개의 그래프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러시아 자동차 산업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2022년 3월부터 가동했습니다. 페트로프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떠 있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자동차 판매량 전년 대비 58.8% 감소, 2023년 소비자 불만 접수 전년 대비 340% 증가, 2024년 중국차 반품률 27.3%. 이건 믿을 수 없는데요. 더 있습니다. 페트로프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부품 암시장 거래량 2022년 대비 780% 증가, 불법 정비소 적발 건수 연간 12,400건, 위조 현대차 부품 압수량 34톤. 러시아 사람들이 중국차를 사고도 현대차 부품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것도 불법으로 말이죠. 박사님,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그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러시아 전역의 지도가 떠 있었고 붉은 점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이 붉은 점들이 뭡니까? 현대차가 떠난 후 폐업한 협력업체와 정비소입니다. 총 2,847곳입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 전역이 붉은 점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한 기업이 떠났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박사님. 페트로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현대차는 생태계였습니다. 1급 협력사 89곳, 2급 협력사 340곳, 3급까지 합치면 1200개가 넘는 기업이 현대차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용한 사람이 총 8만 7천 명이었죠. 그럼 중국 기업들은 생태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완성차만 들여와서 팔았을 뿐이죠. 부품도 중국에서 공수하고 기술 이전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데이터 뒤에 무너진 삶이 있었다는 것을. 따라오시죠. 페트로프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긴 복도를 지나 또 다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7명의 러시아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핸더슨 박사, 앉으시죠. 산업부 차관 알렉산드르 노비코프였습니다. 그의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왜 당신을 불렀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중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재자요? 노비코프가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두께만 10cm는 되어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현대차 복귀 협상안입니다. 우리가 3개월 동안 준비했습니다. 저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제안 내용 1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부지 무상 임대 연장 30년. 제안 내용 2 세제 혜택 15년 보장. 제안 내용 3 전력 공급 우선권 부여. 제안 내용 4 수출 통관 절차 간소화. 이건 러시아가 외국 기업에 제시한 조건 중 최고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노비코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처음엔 오만했습니다. 현대차가 떠나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중국차가 들어오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뭡니까? 품질이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뢰가 시장을 만든다는 것을요. 그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2024년 러시아 소비자 조사 결과입니다. 가장 다시 사고 싶은 브랜드 1위, 현대자동차, 2위, 기아, 3위가 도요타였습니다. 중국 브랜드는 시리콘밖이었죠. 현대차가 떠난 지 2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고장 안 나던 차를, 친절하던 서비스 센터를, 약속 지키던 기업을. 페트로프가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 제 아버지 얘기를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아버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차 공장에서 23년 일하셨습니다. 용접공이었죠. 2022년 공장이 문을 닫았을 때 62세였습니다. 재취업은 불가능했습니다. 페트로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지난 2년 동안 매일 공장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냥 바라만 보시죠. 한 달 전에 제게 이러셨습니다. 현대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청소라도 하겠다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공장 시설 유지 비용 지출 내역입니까? 네. 현대차가 떠난 후에도 우리는 공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년 동안이요? 매달 1200만 달러를 썼습니다. 기계를 돌리고 청소하고 보수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4개월 곱하기 1200만 달러, 총 2억 8800만 달러. 러시아가 제재 속에서 이 돈을 쓰면서까지 공장을 유지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박사님,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노비코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모스크바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박사님, 저도 처음엔 푸틴 대통령의 지시를 이해 못했습니다. 현대차를 무조건 돌아오게 하라.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나니 알겠더군요. 뭘 말입니까? 한국 기업은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키웠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올가 소콜로바입니다. 러시아 소비자보험 국장입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박사님께 꼭 보여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러시아 가정집이었습니다. 중년 남성이 새로 산 중국차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3개월 전 영상입니다. 이 남자는 새 차를 샀는데 구입 후 2주 만에 엔진이 멈췄습니다. 제조사에 연락했지만 부품이 없다고 했죠. 러시아의 서비스 센터가 제대로 없었으니까요. 영상 속 남자가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현대였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올가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런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매일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박사님, 러시아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더 싼 차를 샀지만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으니까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냥 분석가일 뿐입니다. 노비코프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박사님 할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도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박사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국을 아는 사람, 미국을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진실을 믿는 사람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본 걸까? 2년 전 내 분석은 어디서 틀린 걸까? 그리고 다시 할아버지의 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용히 준비한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온다. 설마 이번엔 러시아가 한국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 모스크바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러시아 측이 준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2억 8800만 달러, 공장 유지 비용, 8만 7천 명,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27.3%, 중국차 반품률. 그때 기내 와이파이로 메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메일, 발신자 미 국무부, 핸더슨 박사, 러시아 측 제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48시간 내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 메일, 발신자 워싱턴 포스트, 러시아 푸틴, 한국 기업의 공개 러브콜, 미국 전문가들 신중해야 경고. 세 번째 메일, 발신자 아버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와는 6개월째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에 러시아 문제로 크게 싸웠거든요. 메일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내가 모스크바에 갔다는 소식 들었다. 내 할아버지 얘기 꺼내지 마라. 한국은 결국 선택받는 나라일 뿐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러시아가 원하는 건 한국 기술이 아니라 서방과의 다리일 뿐이다. 속지 마라.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는 걸까? 비행기가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도 하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뭘 써야 할까? 러시아의 제안이 진심이라고? 아니면 함정이라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여보세요? 핸더슨 박사님, 저 페트로프입니다. 러시아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큰일 났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요? 30분 전 베이징 정부가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 5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이라고요. 그리고 페트로프가 숨을 골랐습니다. 중국 지리자동차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새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현대차 공장 옆에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더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러시아에 제안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 제로, 기술 이전 무상, 그리고요? 현대차가 돌아오면 모든 혜택을 철회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중국 언론을 검색했습니다. 신화통신 속보, 중러 자동차 협력 새 시대, 한국 기업설 자리 없다. 인민일보 사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가야 한다. 한국은 이미 끝났다. 글로벌 타임스 칼럼, 현대차 러시아 복귀, 시대착오 고적 발상이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 다음 날 아침, 워싱턴 국제전략연구소 긴급 회의실이었습니다. 소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 옆엔 국무부 고위 관계자 3명이 함께였습니다. 핸더슨 박사,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저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중국이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지리자동차 새 공장, 투자 규모 23억 달러, 연간 생산 능력 35만 대, 현대차보다 12만 대 많습니다. 국무부 관계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중국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중국 돈은 필요한데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두렵거든요. 소장님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침묵입니다. 현대차 본사는 아무 코멘트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죠?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일 이상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러시아 관련 분석 자료였습니다. 그때 후배 연구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큰일입니다. 뭔데? 방금 로이터 속보 떴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노조가 대규모 시위를 시작했대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생중계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내 중심가였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 든 피켓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차 돌아와라. 중국차 아닌 현대차. 우리는 품질을 원한다. 영상 속 한 노동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바로 페트로프의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23년간 현대차에서 일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중국 공장이 온다고요? 그들은 러시아 노동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를 데려올 겁니다. 군중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CNN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러시아 자동차 시장을 놓고 중국과 한국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승산이 희박하다고 분석합니다. 중국의 자본력과 러시아와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면 라디오를 껐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편함을 열자 아버지가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제임스, 내 할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다. 하지만 그분의 시대는 끝났어. 지금은 2024년이야. 한국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중국의 자본과 정치력을 이길 순 없어. 현실을 봐라. 내 할아버지처럼 감상에 빠지지 마. 저는 편지를 구겼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1950년 12월 3일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장진호에서 중국군과 맞섰다. 그들은 10배나 많았다. 모두가 후퇴를 외쳤다. 하지만 한국군은 끝까지 싸웠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날 나는 배웠다. 준비된 소수가 준비 안 된 다수를 이긴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도 그럴까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페트로프였습니다. 박사님, 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일 후 서울에서 회의를 하자고 합니다. 급비였습니다. 서울에서요? 네. 그리고 박사님도 참석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를요? 네. 미국 전문가로서 배석해달라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거지? 그리고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중국의 물량 공세에 무릎 꿇을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내렸습니다. 핸더슨 박사님이시죠? 저는 외교부 통상국 김민중 과장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양재동 현대차 본사입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량들. 2년 만에 온 서울이네.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회의는 급히입니다. 참석자는 총 12명입니다. 러시아 측 4명, 한국 측 6명, 미국 측 2명입니다. 미국 측이 저 말고 누가 더 옵니까?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님이 화상으로 참석하십니다. 현대차 본사 빌딩이 보였습니다. 105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승강기를 타고 8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쪽 벽면엔 현대차의 역사가 사진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1967년 첫 자동차 포니, 1976년 수출 1호차, 1998년 IMF 위기, 2010년 글로벌 5위, 2020년 전기차 혁명.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김 과장이 카드키를 찍었습니다. 들어가시죠. 문이 열렸습니다. 타원형 테이블이 있었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페트로프가 보였습니다. 러시아 노비코프 차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상석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현대차 부회장 정재훈, 7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흰 머리, 깊은 주름, 하지만 눈빛만은 예리했습니다. 핸더슨 박사님, 환영합니다. 앉으시죠. 자리에 앉자 정 부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러시아 복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공장 내부였습니다. 현대식 시설이 즐비했습니다.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페트로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설마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입니까? 맞습니다. 지난주 촬영한 영상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보였습니다. 로봇팔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완성된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건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정 부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가동 준비가 완료됐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사님, 우리는 단 한 번도 러시아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 부회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2022년 3월, 우리는 공식적으로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남았죠. 직원 200명을 현지에 계속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2년 동안 공장을 관리하고 기계를 점검하고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노비코프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러시아 정부가 지출한 유지 비용은? 우리가 절반을 댔습니다. 비밀 계약으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 부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우리도 무너질 뻔했습니다. 공장을 닫고 직원을 해고하고 꿈을 접을 뻔했죠. 하지만 우리는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믿었으니까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가 다시 우리를 봤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 없으면 그건 우리 잘못입니다. 김 과장이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두꺼운 문서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현대차 러시아 복귀 계획서입니다. 상세 버전입니다. 저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1단계 2025년 1월 시험 생산 시작. 월 500대. 2단계 2025년 3월 본격 생산. 월 3000대. 3단계 2025년 7월 전면 가동. 월 2만 대. 총 투자 금액 18억 달러. 고용 인원 12,000명. 이건 중국 제안보다 큰 규모입니다. 정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중국보다 더 많이 투자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현지 부품사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는 100개 러시아 중소기업과 협력 계약을 맺을 겁니다. 기술 이전도 해줄 겁니다. 무상으로요. 페트로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정 부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 얘기를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아버지는 1950년 한국전쟁 때 부산 피난민이었습니다. 12살이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정 부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미군 병사 한 명이 아버지에게 초콜릿을 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너희는 반드시 일어설 거야. 내가 믿어. 아버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누군가 우릴 믿어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러시아를 믿을 차례죠.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화상회의 연결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였습니다. 정 부회장님, 훌륭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중국의 반발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정 부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대비했습니다. 그가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떴습니다. 이건 3일 전 베를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엔 두 사람이 악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명은 독일 폭스바겐 CEO였고 다른 한 명은 현대차 유럽 총괄 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폭스바겐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습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협력하기로 했죠. 다음 사진이 나왔습니다. 일본 도요타 회장과의 회동이었습니다. 도요타와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기술 공유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싸우지 않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박사님. 중국은 크지만 세계는 더 큽니다. 우리는 세계와 손잡았습니다. 페트로프가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이 러시아 정부를 압박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 부회장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미 푸틴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습니다. 3일 전이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러시아의 자주성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싶다면 우리가 돕겠다고요. 조건 없이요. 노비코프 차관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국 복귀를 공개 요청하신 겁니까? 네. 그분도 결단하신 겁니다.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서요.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복귀가 아니야. 지정학적 판도를 바꾸는 거야. 정 부회장이 마지막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내일 발표될 내용입니다. 문서 제목이 보였습니다. 현대차 러시아 정부 공동 발표, 미래 모빌리티 파트너십.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단순히 차만 만들지 않을 겁니다. 러시아와 함께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할 겁니다. 충전소 5,000개, 배터리 재활용 센터 50개, 그린 에너지 연구소 10개. 페트로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언제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정 부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2022년 3월부터요. 공장 문 닫던 바로 그날부터요. 2년 동안이요? 네. 우리는 한 번도 러시아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조용히 준비했을 뿐이죠.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용히 준비한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온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정 부회장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박사님, 할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믿어주신 나라가 이제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당신이 믿었던 나라가 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시간 오전 10시였습니다. 현대차 본사 대강당에 세계 언론이 모였습니다. CNN, BBC, 로이터,
AP, 그리고 러시아 타스통신까지 총 87개 언론사, 230명의 기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대 위로 정재훈 부회장이 올라왔습니다. 그 옆으로 러시아 노비코프 차관이 함께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정 부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가동을 재개합니다. 초기 투자 규모는 18억 달러입니다. 향후 5년간 총 4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정 부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닌 협력을 믿습니다. 러시아 시장은 충분히 큽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지리자동차가 이미 5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노비코프 차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현대차를 선택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차는 2년 동안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공장을 유지했고 직원을 보호했고 돌아올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그때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 부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중국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정은 러시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결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1시간 후 베이징 시간 오전 11시였습니다. 제 휴대전화로 속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긴급 성명 한국 현대차의 러시아 진출은 유감스럽다. 중국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한다.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진 뉴스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신화통신 속보, 중국 지리자동차, 러시아 투자 계획 재검토 발표. 뭐라고? 저는 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지리자동차 CEO 리슈프가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러시아 투자 환경을 재평가 중이다. 현대차와의 경쟁은 우리에게 이롭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이 후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오후 더 놀라운 뉴스가 터졌습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현대차 복귀를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대차 환영합니다. 품질의 귀환, 함께 미래로. 러시아 국영방송이 생중계했습니다. 아나운서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러시아 국민들은 진정한 파트너를 되찾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돌아왔습니다. 2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페트로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박사님, 제 아버지가 다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현대차 공장 용접 팀장으로 복직하셨습니다. 62세 나이에 다시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우십니다. 행복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 시간으로 오전 10시였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공식 논평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한국 현대차의 러시아 복귀를 환영합니다. 이는 자유시장 경제의 승리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백악관도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며 현대차의 결정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유럽연합도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반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뉴스가 하나 더 떴습니다. 폭스바겐 CEO 성명, 현대차와의 협력을 확대한다. 러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함께 일할 것이다. 도요타 회장 인터뷰, 현대차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줬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세계가 한국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러시아 주식시장이 열렸습니다. 자동차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아브토바즈 17.3% 상승, 카마즈 21.8% 상승, 러시아 부품사 협회 지수 32.4% 폭등. 반대로 중국 지리자동차 주가는 8.7%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답을 내린 겁니다. 그날 오후 크렘린궁에서 특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왔습니다. 러시아 국민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푸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2년 동안 우리를 기다려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미래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푸틴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한 나라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한국 현대차, 러시아에서 중국 제치다. 품질이 자본을 이긴 날. 파이낸셜 타임스, 러시아 한국 협력, 새로운 지정학적 균형 만들다. 워싱턴 포스트, 현대차 러시아 복귀, 기업의 인내심이 승리하다. CNN 메인 뉴스, 역사적 반전, 한국이 러시아 자동차 시장 판도 바꾸다. 그날 밤, 저는 서울 호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산 타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야경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2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제임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뉴스 봤다. 내가 서울에 있다며. 네, 아버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틀렸다.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옳았어. 한국은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었어. 스스로 길을 만드는 나라였어. 아버지가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봤던 걸 나는 보지 못했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 알았잖아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할아버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일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전쟁이 끝났다. 한국은 폐허가 됐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 나라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왜냐하면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70년 후 세상이 놀랄 것이다. 할아버지,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놀라고 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저는 다시 러시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현대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재가동 기념식이었습니다. 모스크바를 거쳐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3월에 러시아는 여전히 추웠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공장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곳곳에 현대차 로고가 보였습니다. 정비소, 부품 가게, 대리점. 모두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많이 변했죠? 운전석에 앉은 페트로프가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3개월 만에 437개 협력업체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고용 인원만 2만 3천 명입니다. 공장 정문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정문을 지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공장 직원들, 협력업체 대표들, 시민들, 그리고 언론. 단상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 러시아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정재훈 부회장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 옆으로 푸틴 대통령이 함께 섰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러시아 국민 여러분, 그리고 현대자동차 가족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만듭니다. 단순히 공장을 다시 여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 부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현대차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함께했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푸틴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오늘 약속합니다. 러시아는 현대차를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믿음을 우리는 행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 부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대통령 각하, 러시아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022년 3월 우리가 공장 문을 닫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기계를 멈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 부회장이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페트로프 씨 계십니까? 페트로프가 일어섰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아버님은 어디 계십니까? 페트로프의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65세의 용접공, 다시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 부회장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페트로프의 아버지에게 걸어갔습니다. 관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정 부회장이 페트로프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23년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년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페트로프의 아버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 부회장이 다시 단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강하게, 더 함께하며, 더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가 뒤를 돌아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신규 채용 12,000명, 협력업체 계약 437개, 투자 금액 18억 달러.
연간 생산 목표 24만 대. 전기차 비율 40%. 하지만 숫자가 전부가 아닙니다. 정 부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자동차가 아닙니다. 꿈을 만듭니다. 희망을 만듭니다. 미래를 만듭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만듭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공장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로봇팔들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작업자들이 집중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출고된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아이오닉 5 투싼 소나타. 한 작업자가 차 표면을 조심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기를 다루듯이. 첫 출고 차량입니다. 페트로프가 말했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립병원입니다. 구급차로 쓸 겁니다. 무상 기증입니까? 네. 정 부회장님 지시였습니다. 첫 차는 돈을 받지 않는다고요. 감사의 표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만찬이 열렸습니다. 공장 회의실에서였습니다. 참석자는 20명 정도. 핵심 인사들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일찍 떠났지만 정 부회장, 노비코프 차관, 페트로프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저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 부회장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페트로프 씨 아버님,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상자를 열자 금색 배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대차 명예의 전당 배지입니다. 30년 이상 근속한 분들께만 드립니다. 아버님은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페트로프의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배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정 부회장이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2022년 철수 결정을 내릴 때 저도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2년, 3년, 혹은 5년을 기다려야 할까?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믿어라. 숫자를 믿지 말고 사람을 믿어라.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을 믿기로. 정 부회장이 페트로프의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 선택이 옳았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저는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3월에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별이 총총이 떠 있었습니다. 페트로프가 옆에 섰습니다. 박사님, 담배 피우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박사님. 네. 처음 박사님을 모스크바에서 봤을 때 저는 걱정했습니다. 미국 전문가가 우리를 이해할까 싶었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달랐습니다. 숫자만 보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보셨습니다. 페트로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님께 부탁드렸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달라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제게 진실을 보게 해주셔서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그리고 빈 페이지에 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오늘 당신이 옳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1950년 인천에서 당신이 봤던 그 눈빛,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뿐 아니라 그들을 믿는 모든 사람의 눈빛 속에 말입니다. 당신은 70년 전에 미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사랑합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막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 과장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거 보셨습니까?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뉴스 기사였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현대차 러시아 협력 모델을 글로벌 기업사회 책임 모범 사례로 선정. 정말입니까? 네. 다음 달 뉴욕 유엔 본부에서 특별 세션이 열립니다. 정 부회장님이 기조연설을 하십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앞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제임스, 내 할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다.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아서 보낸다. 사랑한다, 아들아. 편지와 함께 작은 메달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한국전 참전 메달이었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For Freedom and Peace, Korea의 1950년에서 1953년. 저는 메달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믿었던 진실, 아버지가 의심했던 진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진실. 진실은 세대를 넘어 흐릅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도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미국 출신 국제 전문가 제임스 핸더슨이 3개월간 목격한 러시아 마이너스 한국 협력의 진실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는 오해했으며 손자는 마침내 깨달았죠. 세대에 걸친 여정 끝에 한국의 품격과 준비된 힘이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품격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댓글창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뜨거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동사연 저장소였습니다.